다음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청문회 줄줄이 연기, 임기 초 불편한 동거입니다. 윤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이 청문회 일정을 미룬 상황인데요. 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로 다시 잡혔고요. 어제,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문회들도 있었는데 일단 다 5월 초로 밀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초에 네. 주요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보신 것처럼 총리 후보자가 월요일, 화요일에 있고 월요일에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고요. 화요일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고 수요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인철 부총리 등 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국회에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다음 달 10일 취임에 맞춰서 윤 정부의 완전한 새내각 구성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유호정 기자가 설명해준 이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청문회 일정들을 보니까 다음 주가 슈퍼위크입니다. 이 다음 주 여야 대결이 아주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윤경호 위원님, 근데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 뭐 인준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게 전체가 다 임명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도 결국 문재인 정부 장관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있긴 하죠. 네. 특히 총리의 경우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설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네. 또 그런 형식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양측의 입장이 부딪히는 국회의 의결 안건 네. 이런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출신 문재인 정부의 장관 7명이 지금 먼저 사의를 표명을 했죠. 네. 사퇴를 하겠다는 거였죠. 그럼 그분들을 빼고 나머지 몇 명이라도 진입이 되는 분들이 생겨서 윤석열 정부의 새 장관 후보들과 국무회의에 최소 의결 정족수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것조차도 불투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유호정 기자 설명대로라면 지금 15명만 청문회가 잡혀 있는 거예요. 네. 총리를 포함해서. 안 잡힌 국무위원은- 사람도 있죠. 국무위원은 14명이고 지금 4명의 장관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도 잡혀 있지 않아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표결 대상이기 때문에 인준 여부를 국회에서 부결시키거나 또는 가결시키거나 가부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은 본인들이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윤 당선인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임명 강행하거나 네.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앵커가 처음에 꺼낸 문제대로 지금 상황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부터 출범을 하더라도 현재 아주 정말 획기적인 여야 간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정상적인 출범은 어렵게 됐다. 그리고 첫 국무회의조차도 아마 쉽지 않게 됐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난감한 상황, 민주당은 아마 다음 주를 굉장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 네, 맞습니다. 민주당 오늘만 하더라도 이 한덕수 후보자의 전관예 의혹을 비판을 하면서 한덕수 저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후보자 비리 의혹들을 나열한 이 체크리스트 패널까지 들고 나와서 이 윤 정부 내각은 왕들의 귀환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비판인지 직접 박홍근 원내대표 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사실은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중에 폭탄들이 있습니다. 부실 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 몰상식의 인사 대참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무위원 후보자 중 10대 비리 의혹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은 후보가 없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한 윤석열 인수위입니다.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탈세왕, 해고왕에다가 왕 중의 왕인 한동훈 후보까지 왕들의 귀환입니다. 네, 이 왕들의 귀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19명 후보자 다 퇴장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호정 기자, 이 중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안 돼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왕 중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 타깃 1호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인강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한 후보자를 향한 총공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조응천 의원은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당당하게 준비한 듯한 이 모습이 불편하다라면서 5년 후 또 다른 윤석열, 또 소통령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이상민 의원은 한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한다며 너무 오만하다, 너무 날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문 대통령도 이 특별대담에서 한 후보자의 이 검수완박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이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네. 이를 두고 한 후보자의 몸값만 높여주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진중권 전 교수는 한동훈의 몸값만 올려준 셈이다. 이 패션이 굉장히 댄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팬덤이 형성된 분위기까지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청문회를 앞두고 칼을 민주당이 지금 계속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뭐 자료도 보고 뭣도 보고 하면서 초반에는 정호영 후보자한테만 좀 의혹이 뭐 쏟아졌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김희영 기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뭐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적인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희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이상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업이 주부라고 등록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 내역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직업은 주부인데 이 친오빠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을 받았고요. 이와 별도로 또 4년 동안 1억 9천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왜 나눠서 한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상민 후보자 측은 일단은 이게 친오빠의 이 숙박업소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네. 번역 업무를 좀 해주면서 급여를 받은 거다. 숙박업소 사업에서 번역 업무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좀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요. 친오빠가 이 숙박업소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통역 번역 업무를 또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네. 이것도 지난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 2017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 해명도 지금 약간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요. 이상민 장관 후보자 역시 지금 또 새로운 의혹에 지금 놓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문으로 근무하면서 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제입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 2020년부터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때 네. 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하니까 이 자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자문 보고서 너무 부실하게 썼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의혹이거든요. 일단은 이 자문 보고서가 이 한 언론사의 기사와 아예 동일하게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작성 내용을 살펴보니까 언론사 기사를 그냥 긁어가지고 복사를 해서 붙여놓은 그런 상황에 불과하다고 하고 네. 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모두 똑같은 답변만 붙여놨다. 이렇게 해서 이 보고서를 엉뚱하게 써놓고 이 자문료로 4,200만 원을 받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종섭 후보자 측은 이 자문을 하기는 했는데 이 네. 서면으로 한 게 아니라 대면으로 자문을 아. 했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대면으로 자문을 실시를 했고 자문 보고서는 따로 작성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이 서면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언론사 기사가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은 상황이고 지금 나오는 의혹들 모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강조를 일단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뭐 청문회 전부터 지금 뭐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 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의혹들이 막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뭐 다음 주가 슈퍼위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음 주 청문회 전망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전임 정부, 아니 이제 현 정부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인선을 놓고 네. 인사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로 많이 비판 평가했잖아요. 네. 왜 내로남불이더라, 잣대가 뭐 다르더라 이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라는 걸 기치로 문재인 정부의 항상 반대편 엔티 문재인으로
지금 표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막상 까보니까 너무나 다른 게 없다, 똑같다. 이렇게 국민이 인식을 한다면 이거 아마 헤쳐나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아까 뭐 저 박홍근 원내대표가 무슨 왕 이랬지만 네. 그 하나하나가 다 탈법이냐 불법이냐 위법이냐 이걸 따지려고 달라들면 그러면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 항상 있잖아요. 왜 그러면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네. 공직자로서 이분들이 이 지명을 받기 전에 얼마나 공직자가 되기 위한 최선의 처신과 태도를 보여왔느냐. 네. 그걸 가지고 이 이후에 이분들이 공직자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를 한번 비껴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해충돌 회피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은 나서지 않았어야 된다. 그게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뭐 재산 이런 거를 오히려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꼭 네. 위법이나 탈법이 아니라도 국민이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든 단안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들이 법의 영역이 아니라 이 도덕적인 측면, 공직자로서의 이 태도, 자세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오늘의 탑, 지금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앞두고만큼은 아닙니다만 취임을 열흘 남짓 남두고 이 지금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이 곳곳에서 보이죠.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탑은 실외 마스크 해제, 바이든 만남 두고 또 신경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